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구혜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라 월요병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 증시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월요일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신예지 노무아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더불어서 이 2월에 PC 물가지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69% 내린 41,583.9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7포인트 빠진 17,322.99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같은 경우에 1.97% 하락한 5,580.94에 장 마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종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히트맵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애플이 2%대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5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2% 빠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그리고 메타는 4%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4.29% 빠졌고 구글도 4.88% 빠지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헬스케어와 일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켠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 이슈들도 한번 뉴스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글로벌 이슈 첫 번째, 머스크의 매각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xAI에 X를 매각을 했는데요. 슈퍼앱이 탄생하나라는 제목입니다. 머스크 CEO는 2022년 인수한 SNS 플랫폼인 X, 이전 이름은 트위터였죠. 330억 달러의 xAI의 매각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AI 시장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AI 스타트업과 SNS 기업의 결합으로 단순한 SNS가 아닌 AI 기반의 슈퍼앱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계획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리면서 xAI가 X를 33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2022년 440억 달러에 인수한 X를 자신의 AI 스타트업에 매각한 거죠. xAI는 머스크가 2023년 7월 설립한 AI 기업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 대항마로 그룩이라는 AI 챗봇을 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까요?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AI 로봇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1,47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소식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31일부터 국내 증시에 전면 재개를 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이익이 더 클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다시 시세 차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과열될 시장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하락장에서 낙폭을 키우고 가격 조작에 악용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매도 재개는 2023년 11월 초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블룸버그는 공매도 재개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 2차전지 관련주 등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파나마 항구의 매각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CK 허치슨이 최종 서명을 보류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홍콩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매각에 대해서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 허치슨은 당초 내달 2일로 예상됐던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이 발표는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한다며 운하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뒤이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순부터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강하게 비난하는 관변 매체 논평 등을 중국 공산당, 중국 홍콩 마카오 공작 판공실 등 당국 홈페이지에 연달아 올리면서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과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뉴욕 증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는데요. 그만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줄줄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7 기업들도 힘을 못 쓰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국내까지도 영향 미친 것 같고 또 국내에서는 공매도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오늘 최악의 하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무아 아나운서, 오늘 되게 당차게 뭔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저의 전공을 살려서 한번 자세히 기업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임플란트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임플란트 하려면 멀어가지고. 아직 좀 시간이 남았죠, 아무래도. 네. 요즘에 K-뷰티, K-팝 등 한국이 선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치과 치료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심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977년 최규옥 대표가 설립한 치과 임플란트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는 굉장히 세계적인 치과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설립할 당시부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임플란트 시장에서 그 파일을 정말 꾸준하게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R&D를 갖추고 매출액 11% 이상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업 분야는 하지만 임플란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인 건 당연하게도 임플란트겠죠. 오랜 기간의 연구 개발 그리고 임상 경험을 통해 정말 다양한 임상 케이스, 임플란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임플란트 시술 성공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표면 처리 기술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골량을 보완하는 GBR 기술이 임플란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스템이 이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확한 치과 진료를 위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환경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가이드를 비롯한 구강 스캐너, CAD 소프트웨어, 밀링 머신 등 정말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활용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과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체어인데요. 오스템은 베스트셀러인 유니트 체어 K3부터 우수 디자인 대통령상에 빛나는 K5까지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템은 이처럼 다양한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정말 다양한 지역으로 사용을 확장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임플란트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공급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6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 매출은 1조 2,08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임플란트 기술을 배우는 나라에서 임플란트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의 짧고 굵은 역사를 함께한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국내 최대 그리고 세계 최고라는 그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여줄 그 방향성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K-팝을 넘어서 K-덴티스트리가 유행을 선도하는 그날까지 오스템의 행보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곡나루역 지나가면서 종종 이 기업의 건물을 봤었는데요. 이 어금니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그동안 몰랐었는데 여기가 체어를 만드는 저희 치과 진료받을 때 그 누워있는 그 의자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체어를 비롯해서 치과 시스템 전반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스템까지 따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에도 인테리어가 중요한 부분인가요? 네, 그 치과 전용 인테리어 기술이랑 그런 테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치과 가면 하얘니까 인테리어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도 있었군요. 몰랐는데 또 오늘 무아 아나운서가 또 치과 관련된 치대 뭐 그런 쪽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뭐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치아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나요?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치실 혹시 쓰시나요? 씁니다. 가끔 씁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사실 저는 치대를 입학하기 전까지 치실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실 좀 귀찮고 아프고 그러지 않나 하는데 치실을 열심히 사용하는 게 정말 치아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보 얻어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기업 정보도 알아봤고요. 또 저희 치아 건강을 지키는 꿀팁, 치실을 꼭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다음에도 어떤 기업 알아볼지 너무도 궁금하고 재미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요, 뉴스 살펴볼 시간입니다.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는데요. 자,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경제 잡학사전에서는요, 어제 오늘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나 떨고 있니? 슈퍼 이벤트 쏟아진다는 한국 증시 폭풍 전야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한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라는 주요 이벤트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31일 국내 증시에서는 약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다는 소식이 경제 이슈에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다시 사들인 뒤 갚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방식인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고 대차 잔액 비중이 급등한 종목 위주로 주가가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방찬, 2차 전지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공매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양희로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후에는 오히려 이익 및 주가 모멘텀이 강한 종목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상호관세 수준과 범위, 대상 등이 발표되는 이날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관세 발표 시에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체뱅크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시적으로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관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실까요? 정산 지연 반란, 결제도 막혔다, 제2의 팀F 되나라는 건데요. 이 반란은 명품을 파는 플랫폼입니다. 중고거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명품을 다양하게 파는 플랫폼인데요. 국내 최대 명품 플랫폼 반란이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팀F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판매와 결제까지 막히면서 입점업체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앞서 반란은 지난 24일 약속했던 대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했고요. 일부 입점업체가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반란 측은 정산 오류로 인한 지연이라면서 28일까지는 정산 일정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미정산 금액은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반란이 기업회생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록 대표는 이번 주 입점 업체를 만나면서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제2의 티메포 사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은 홍콩과 중국의 순매도 소식입니다. 홍콩, 중국 순매도에서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해외 주식의 판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뀔까라고 분석하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 주식을 주로 많이 했죠. 미국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난해까지는 순매도세였던 홍콩과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1분기 홍콩과 주식 중국 순매수 금액은 각각 한화로는 6,869억 원, 48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홍콩 주식은 2021년부터, 중국 주식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순매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순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홍콩과 중국 주식이 약세를 보였고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가 됐었는데요.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홍콩 주식의 매수 금액은 1월 1억 600만 달러에서 2월은 4억 1,700만 달러, 3억 7억 500만 달러로 매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 들어있던 자금이 중국과 유럽 등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같은 머니 무브의 시작을 딥시크가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챗 GPT로 대표되는 미국의 인공지능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투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도? 미국 빅테크의 보복 관세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미국이 정말 관세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상품에만 주로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나 관세 보복을 하는 나라들이 가진 카드가 바로 미국의 서비스업에 관세 보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격화되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석일 뿐이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측인데요.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디지털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30일 DB금융투자는 현재 무역 전쟁이 주로 상품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서비스 분야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서비스 수출국인 만큼 저희가 구글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미국의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관세 보복 수단으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광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미국 경제의 주요 수익원이면서 상품 무역 적자를 상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품 무역에서 보복 수단이 부족한 국가들이 미국의 서비스 부분을 보복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분야로 관세 전쟁이 만약에 전개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의 부과를 강화하는 형태로 미국 정보통신 기업에 추가 세금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관리 규제 수위를 높이고 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서비스 교육이 상품 교역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의 지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완화를 관세 갈등 완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상호 관세를 앞둔 인도의 구글세 폐지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연구원은 상품은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트럼프의 행정부 정책 논리는 다분히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무역전쟁이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를 확산하는 극단의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서비스 교역 구조는 상품 분야 무역 분쟁 격화를 일부 완충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K-팝 소식입니다. K-팝 같은 경우에 BTS가 올해 완전체로 결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팝 대표 기업의 음반 수출 금액이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멤버들과 세븐틴, 에스파, 아일릿 등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괌스의 무풍지대로 관심을 모아온 관련주의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3월 국내 음반 DVD 수출액 잠정치는 2,013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3,625만 달러로 46.1% 급증한 데 이어 2달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이 두드러지게 불어났습니다. 지난달 중국 음반 DVD 수출은 1,341만 달러로 작년 2월과 비교하면 107.9%나 늘었고요. 이달 1에서 20일에도 998만 달러로 23.2%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달엔 1,005만 달러로 72.9%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음반 DVD 수출액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 64.7%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용산구의 음반 일본 수출도 73.9% 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이홉, 진 등 속속 전역 중인 BTS 멤버들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황지원 IM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으면서 기존 K-팝 팬덤이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작년부터 오리콘 싱글 차트 탑 30의 K-팝 비중이 31%를 차지할 정도로 현지화 전략이 좋은 전략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의 실적에 낙관적입니다. 하이브는 BTS 완전체의 활동 재개 기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한 운영사 대표에 따르면 올해 BTS 완전체가 컴백하면 하이브는 연간 3천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 엔터주 주가는 SM엔터와 YG엔터 중심으로 선전했습니다. SM엔터가 41.5% 올랐고 YG엔터와 YG플러스가 각각 38.6%, 41.6% 상승했습니다. YG엔터는 블랙핑크의 하반기 활동 재개 기대가 높고 SM엔터는 에스파나 라이즈 등 아티스트의 신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K-팝 산업의 음반 수출 성장세가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문 알기 쉽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반란 관련한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점심쯤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회생 인가 전에 M&A를 목표로 외부 인수자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는 점 추가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재개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대체 거래소 거래할 수 있는 종목 기존에 350개에서 796개로 늘어난 날이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층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이 800개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점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하루가 아닌가 싶은 하루였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이 미국의 상호 관세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국내 시장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1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 주식을 증권사에서 불린 대차 잔고가 급등을 했던 쪽으로 이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3%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48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일정한 흐름 보이면서 흘러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2500선이 깨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스피가 25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1월 초에 2500선 안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업종이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2600, 2700까지 올라섰는데요. 다시금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큰 몫을 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강한 하방 압력을 넣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변동성 보이면서 좀 끌어올려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3.01% 하락하면서 67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어치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좀 암울했던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토 오늘 강하게 내려앉은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삼성전자 3%대, SK하이닉스도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공매도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하방 압력을 가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역시도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요. 0.99%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용 주사제형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한 건데요. 이 장중에는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 가지 내용들 있는데요.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기가 오늘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을 위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지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3가지의 특징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하락장이긴 하지만 특징주에서 상승한 종목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장을 마치고 오늘 기준 에코프로비엠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대비 7.15% 빠진 96,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이 10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약 26개월 만인데요. 이는 오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건 종목에 대해 전면 재개되는 것은 5년 만이죠. 이렇게 한국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에코프로비엠의 대차 잔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은 1조 5,344억 원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 1위에 달하는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보유 중인 물량을 뜻하는데요.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특정 기업 주식에 대한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가면 공매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하락을 하니까요. 증시에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모습 나타난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혹은 오늘장에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아닌지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자동차 대표주 외에도요, 자동차 부품단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서 안 떨어진 섹터가 없어서요. 이야기 나누기에도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미국발 소식이기 때문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3일 자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부과하기로 했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또 새로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관세를 우리가 부과를 할 건데 그 부담을 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관세를 물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차값을 인상하는 쪽으로 행보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차값을 인상하게 된다면 백악관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일단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신차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이 대당 5천에서 $10,000만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로 인해서 기업들이 가격을 동결하게 된다면 이 자동차 업계에는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증시에서도 자동차 업종 전반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요, 이 GM 같은 경우에 1%대, 스텔란티스는 4%대, 포드는 1.82%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업종들도, 자동차 업종들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선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부품주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면서 기아와 현대차 모두 하락을 한 것과 더불어서요. L7 만도도 4%대 하락을 했고요. 현대위아도 4%대, 성우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욱더 큰데요. 11%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이야기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전에 전달해 드렸었는데 또 한 번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크래프톤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신작 인조이 게임 출시에 따른 상승 랠리를 마치고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부근엔 7%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인조이 출시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난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보시면 전 거래일 대비 7.1% 빠진 33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는 34만 9,500원에 시작한 모습 보였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는 인조이의 초반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 흥행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28일 출시된 인조이가 출시 2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무려 6만 명, 그리고 스팀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으며 최근 동접자는 8만 7천 명까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팀의 유저 긍정평가 84%로 유저와 스트리머 평가도 긍정적이며 주요 스팀 대작들의 1년 누적 판매량 대비 첫 주 최고 동접자 비율은 대략 3에서 8%로 이를 적용하면 인조이의 연간 판매량 추정치는 110만에서 290만 장 내외라고 예상했습니다. 인조이 이후에도 하반기 서브노티카2와 블라인드 스팟 등 신작 출시가 대거 예정돼 있어서 신작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했는데요. 그는 특히 블라인드 스팟은 5대5 전략 탑다운 뷰 슈팅 게임으로 같은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조이의 성공이 블라인드 스팟으로 이어진다면 게임 라인업 확대 측면에서 크래프톤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래프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게임 이야기 나누면서 게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신작이 나오고 나서 이 효과가 다 떨어진 걸까요?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또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아 아나운서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저희 인물로그가 최근에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들에 대해서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인물의 과거로 한번 초점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나운서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 오늘의 인물로그 주인공, 바로 안철수입니다. 최근 우리에겐 정치인으로 보다 익숙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안철수가 삶을 시작하기 이전 그에게는 의사 그리고 벤처 사업가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정치 행보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살짝 접어두고 정치인이 되기 이전 안철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명의 안철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비즈니스 가운을 입고 있고 한 명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죠. 그만큼 하나도 해내기 힘든 일을 동시에 해낸 안철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철수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그만큼 탁월한 성적을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의 의대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기초의학을 고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하는 임상의학보다는 현장에서 필드로 뛰는 의사를 선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안철수의 특이점은 바로 기초의학을 선택을 해서 생리학 연구교실에 진학을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대학원생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던 1988년 어느 날 안철수의 인생을 바꾼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대학원생 안철수의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인 브레인에 감염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안철수는 의학을 공부하던 중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백신 개발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가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 이름은 백신, 이후 이는 V3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컴퓨터 보안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백신이 1987년에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안철수의 V3는 1988년 6월에 처음 배포가 됐습니다. 정말 발빠른 대처였다고 볼 수 있죠. 이후 그는 군의관에서 전역한 이후 의과대학 교수직을 내놓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V3뿐만 아니라 1991년에는 한국 최초의 압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미니파이도 개발을 했는데요. 1995년 초부터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가도 없이 백신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국 컴퓨터 바이러스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후원단체를 찾지 못했고 1995년 3월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오늘날의 알랩이고요. 벤처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업인 안철수의 목표는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꿈을 갖고 쭉 앞으로 나아갔고 V3 백신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안철수와 알랩, 안철수 연구소는 정보 보안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본 정치인이 되기 이전 안철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사람을 고치는 의사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의사로 변화한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았는데요. 의료든 컴퓨터 기술이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거에 집념을 보여준 안철수의 정신, 이런 정신을 눈여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멋진 삶의 행보를 가진 인물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리포트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중국 바이오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점차 확대돼서
이제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을 보여주는 리포트였습니다. 중국을 정말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를 가진 리포트였는데요.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글로벌 바이오 판도 변화라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리포트는 트럼프 행정부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다양한 발전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바이오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제약 산업도 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리쇼어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죠. 네, 리쇼어링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와서 공장을 세워라 이런 말로 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제약 산업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공장을 짓고 약을 만들고 그렇게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국적 제약사들은 M&A나 대규모의 기술 이전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자국 생산 시설 등의 투자를 우선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와 빅파마 CEO 간의 비공개 만남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IRA에서의 약가 협상 프로그램 폐지 또는 완화를 기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와 관련해서는 제약 산업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약값을 지불하는 것에 굉장한 불만을 표했고요.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압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4년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리쇼어링 요구를 들어줄 수만은 없는데요. 제조시설 건설을 결정짓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규제 승인을 받는 데에는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기조는 세계 시장이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키워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나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5%의 의약품 관세를 카드로 미국 내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와 달라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릴리, 화이자, J&J 등이 미국 내의 투자 공장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신속한 임상 속도와 혁신 의약품 증가로 K-바이오의 기술 이전 문화를 중국에 뺏기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는 물질을 보유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텍 위주로의 선별적 접근을 추천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이전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21%, 금액 기준으로는 25%를 차지했는데요. 유럽의 기술 이전 비중이 21년 25% 수준에서 24년 17%로 8%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유럽의 기술은 거래하는 비중은 줄고 중국과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한국의 거래 건수 기준으로 비중 5%, 중국의 7%, 금액 기준으로 한국 6%, 중국 5%로 유사했다는 점에서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임상 연구의 생태계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발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역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게 됐을까요? 국가 주도화의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헬시 차이나 2030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적인 보건 정책입니다.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더불어서 미국의 FDA와 유사한 우선 심사와 혁신 의약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기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제네릭 의약품이 퇴출되는 제네릭 품질 일관성 평가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산업 중에서 신임 회장 존 크롤리는 다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바이오텍의 우수성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직 3,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이자의 CEO 또한 중국의 부상을 경고했는데요. 2019년에는 FDA가 승인한 항암제, 임상 시험 계획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이 0%였던 반면 현재는 75%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5년 내에 전체 신약의 75%가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를 발표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을 강화하면서 이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및 바이오 산업 기술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전력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산업 리쇼어링과 국내 제약사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국내 주요 대형사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 설립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쇼어링이 단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의약품 분야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의약품 공장 건설에 무려 4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고환율, 캐펙스, 인건비 등이 미국이 훨씬 높아서 관세 부과보다 생산 효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4년 미국 매출 비중은 26%로 약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산 수주 계약은 통산 5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생산 원가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배치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여전히 국내 생산 가격이 서구권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높은 상황입니다. 리포트는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부 수주 영향 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이 아직까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주식을, 어떤 바이오 섹터를 투자해야 될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업 분석을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펀더멘털을 찾기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써주셨는데요. 기술 반환 이제는 흔해진 재혼처럼 반환 시장의 이해도 증가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은 신약 개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데요.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마치 요즘은 흔해진 재혼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점차 일반적인 사업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 반환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증가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제외된 신약 가치만 하락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거래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대외 불확실 요소가 높아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펀더멘털 개선 종목 또는 하방 경직성을 갖춘 종목 위주로 접근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요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펀더멘털 개선 여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거시적인 구조 문제가 어떻게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주요 리포트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오늘 힘들었던 장이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아 아나운서 어떻게 오늘 장 요약해볼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모로 떨어지는 요소가 많은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오늘 전해드린 소식 잘 참고하셔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좋은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인데 굉장히 길었지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다양한 요소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던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바이오 섹터 산업에 관한 리포트도 소개해드린 만큼 바이오 산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오늘 다양한 주식 종목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까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 전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흥행했던 드라마 응용을 해서 제목을 만들었더라고요.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폭삭 당했수다.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던 장이었는데요. 오늘을 잘 잊고 내일은 더 희망찬 내일이 되어보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